근자에 그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게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었죠. 이제 북한에 이제 특사단이 왔었고, 좀 이따가 방북 특사를 갖고, 미국을 갖고, 지금 이제 세계가 이제 한반도를 오게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이런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날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그만 것이죠. 주변에 뭐냐면 우리가 저 정도 면적을 가지고 유럽에서 5천만이면 인구가 큰 나라인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세계 최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많이 바꿀 수 있지만은 옆에 있는 이웃 나라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걸 독일 사람들은 지정학적 위치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쪽에 한쪽은 바다가 있고 한쪽은 대륙이 있죠.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륙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다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가 910번의 외침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없는 전쟁의 포화 속에 우리의 운명이 있는 거죠. 이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야 될까?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요새 이제 얼마 전에 영화가 덩케르트 작전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윈스턴 처칠 영화도 나왔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에 프랑스가 방어막을 쳤는데 그걸 전혀 우회해가지고 그 독일의 탱크 부대가 와가지고 이제 바로 순식간에 이제 프랑스를 거의 점령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많은 영국군이 여기 가서 덩케르트라는 여기 지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프랑스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독일군의 탱크 부대가 이제 이 바닷가로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이 거의 전멸 위기에 이제 다 처하게 됐어요. 근 40만 명에 가까운 게 좀 있으면 여기서 모든 것이 전멸하면은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영국으로 봐서는 여당, 야당이 전시 내각을 만들어서 그 소위 합동 내각을, 통합 내각을 만들어서 전쟁에 이기려고 대비를 그때 처칠 수상을 뽑아주죠. 근데 바로 전이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걸 놓고 격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덩케르트 독일군의 전차부대한테 바다에 물려가 다 죽으면 영원히 끝이다. 이탈리아가 중재를 해준다고 하니까 협상을 하자 라고 하는 쪽하고 처칠 수상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죠. 호랑이 아가리에다가 우리 목을 내놓고 협상을 하자고? 히틀러하고 협상을 하면 그게 협상이 될 것 같아? 라고가 치열하게 결국은 논쟁을 하죠. 그래서 그 덩케르트 인근에 있는 얼마 안 된 군사병력의 기지가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하고 모든 병력을 일로 모아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이 작전을 감행하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결국은 모든 영국 내 모든 선박과 모든 동원 가능한 물자를 해서 철저하게 독일군을 싸우면서 결국은 33만 명이 후퇴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후퇴에 성공하면서 그 침체일로 했던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활기를 띠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서 그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오랜 동안 라이벌의 관계였는데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해서 우리가 처칠이라는 수상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끝없이 각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고 가는 데에서 길을 내달라 조선한테 이런 입장이 될 거냐 아니면 대륙 세력이 바다로 나가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기지를 대줄 거냐 이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 그 사이에 다리가 돼서 우리가 있어야만 양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냐 이게 우리의 운명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는 차츰 이제 얘기를. 다시 한번 역사의 교훈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 충돌 지점이 있다 보니까 조선을 분할하자는 것이 3번에 걸쳐 있었어요.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의 전국 시대를 끝을 내야지 라고 했는데 측근한테 결국은 암살을 당하죠. 근데 저기 정말 보잘것없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처음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기냐 하면은 신발을 따뜻하게 하는 걸 맡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슴에 요 신발을 해가지고 항상 신발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말을 키우는 일을 맡기죠. 또 말을 잘 키워내죠. 그러다가 막상 어려운 상황이 생겨 성을 쌓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성을 일렬로 쌓는 생각을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성을 6개로 쪼개가지고 여성으로 보면 분업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곽을 만드는 걸 하면서 눈에 들게 되죠. 어찌됐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조선을 분할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명나라가 순망치안이라고 해서 입술과 이빨의 관계로 해서 결국은 원정군을 내놓고 이런 게 생깁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 여러분 여기 바로 밑이 경복궁인데 임금이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일대 조선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 경복궁의 남대문을 가로막고 전하 어디로 떠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를 하죠.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냐고. 근데 그걸 밀치고 도망을 가죠. 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또 선조가 평양을 거쳐 도망을 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또 한 번에 그러니까 이 경복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사람들이 도성에다 불을 질러버리죠. 임진왜란이 나온 이후로 200 몇십 년 동안 이 경복궁은 여우와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터였어요. 의주까지 갔는데 이 선조는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고 싶어 하죠. 여기에 신하들 사이에 찬반이 격렬한데 이때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넘어가면 조선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은 여기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언제 있었냐면은 아편전쟁 이후로 영국이 청나라를 지배했는데 그 이후에 일본이 한반도를 시료를 지배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러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러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는 필리핀을 당신들이 지배하게 하고 우리는 조선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일본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 청나라에서 일본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영국의 외교 문서를 통해 가지고 조선을 분할하자고 제안을 하죠. 이번에 이것은 일본이 거절을 하죠. 자기들이 단독으로 조선을 병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는데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일본은 패전 국가인데 일본은 둘로 안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는 남북한으로 나눠지게 됐죠. 오스트리아는
전쟁에 가담을 했는데 여야가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결국은 분단을 막아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의 경험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분단이 이렇게 됐어요. 분단된 지 벌써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 근 500만 이상이 이제 사상자가 났는데 그 뒤에 이 세계에 아직도 뭐냐면 화약고 속에 한반도가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진보 보수는 끝없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넘어갈 거냐.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잘 살펴봐야 될 게 1945년도 이후에 이제 스탈린과 모택동과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과 그 다음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로즈벨트 대통령이 이 한반도를 놓고 동북아를 놓고 어떤 큰 전략을 구사하는가를 우리가 오늘에 한번 잘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모택동이 이제 이 모택동에 이제 한참 모택동이 이제 그 혁명을 하고 있으니까 장개석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스탈린한테 만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만주 땅이 크잖아요. 만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모택동한테 양자각을 넘지 마라. 두 개의 중국을 가질 생각을 스탈린은 하게 되죠. 그런데 모택동은 이거를 거부하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49년도에. 그리고 나서 모택동은 스탈린의 1949년도에 모스크바를 향해 떠납니다. 이때 떠날 때 얼마나 중국이 못 살았냐면은 가져갔던 선물 같은 것이 산동성에 있는 대파, 배추 이런 것을 농산물을 물론 다른 것도 가져가지만 갑니다. 갔는데 모택동의 생각은 이거죠. 만주 땅을 내놔라. 스탈린은 그걸 내주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래서 모택동은 2달 반에 걸친 장기 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진 러시아를 배우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러시아를 이제 여행도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주은래 총리를 내세워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장개석이하고 약속을 한 거지. 모택동이 중국의 새로운 정부인 나하고 약속한 게 아니니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만주 땅을 내놔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에치슨 선언을 내서 만주는 중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스탈린이 북한 김일성한테 6.25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모택동한테 가서 뭐냐면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러죠. 어쨌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련제는 큰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는데 이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는데 정작 전쟁에 가장 깊이 관여했던 소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불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소련이 뭐냐면 유엔군의 참전을 반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소련이 이 표결에 불참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엔군이 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역사적인 오랜 미스테리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외교 문서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은 스탈린의 생각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을 아시아에다 자리를 묶어놓고 싸움을 시켜서
그 사이에 동유럽이나 유럽을 공산주의화하겠다는 것이 스탈린의 생각이었어요. 이 이전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 미국이 빨리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가지고 소련한테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일본을 쳐들어가려고 미군이 마음을 먹으니까 관동군에 너무 많은 일본군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사상자가 날 것 같으니까 소련한테 요청을 합니다. 소련이 참전을 해달라 라고 하니까 소련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독일과의 승리를 끝난 다음에 우리가 참전하겠다. 이게 약속한 게 1945년 8월 9일자예요.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약속한 건데 트루만 대통령이 가만히 보고 나니까 그러고 나면 소련한테 너무 많은 걸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소련이 하고 약속한 8월 9일 이전에 히로시마 원폭을 먼저 터뜨려서 사실상의 전쟁을 끝을 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얄타에 밀약을 했던 만주를 소련에게 주겠다는 것을 되돌리자라고 하니까 스탈린이 그거를 받아줄 리가 만무하죠. 그게 결국 만주를 둘러싸고 있는 스탈린과 미국과 모택동의 큰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은 전쟁을 했고 그 결과 닉슨 모택동하고 타협되기 전까지 중국은 세계 역사 속에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중국과의 역사적 화해를 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는 무너지게 됐고 오늘날 중국이 부상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예정된 전쟁이라고 이 투키티네스 함정이라고 해서 소위 이 아테네가 부상했을 때 스파르타나 주변 국가와 1등과 2등 국가가 왜 경쟁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는가라는 게 세계적 화두가 됐었는데 자, 이런 걸로 보면 당시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자 체제 내에서 이것이 냉전 질서였다가 그 뒤에 이제 새로운 질서가 지금 중국과 미국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질서가 우리한테 바다에 있다면 미국, 대륙에 있다면 중국 이런 새로운 질서를 둘러싸고 우리 앞에 어려운 숙제가 많이 놓여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드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그냥 어느 한순간 일이 아니고 이 구조적인 판과 구조적인 전략 게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역사의 교훈이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쪽에 두 사절단이 가서 한쪽에서는 일본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일본이 안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병자호란에 저기 그 만주 땅에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불같이 일어나서 몇만을 가지고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일어서는데 이 조선한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니까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를 보셨죠? 아,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의리를 지켜야지. 좀 야만족인데. 라고 하는 쪽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만주라는 게 지금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 명나라가 쇠퇴하는 나라인데 이걸 두 개를 두고 싸우게 되죠. 그게 영화로 나온 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죠. 구한 말에는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일본과 더불어서 살자. 한쪽에서는 중국으로, 한쪽은 미국으로, 한쪽은 소련으로 결국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도자들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냥 단순하게 국내 내치 문제의 실수는 그것이 하나의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이 한반도에서의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이나 이거에 대한 전략이 없으면은 한 나라 존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특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확한 국제 정세를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인식.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보면은 가장 쉬운 대안은 모든 나라의 제국을 경험한 모든 나라의 공통점인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의 특징은 지식을 모으고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에 자기가 떠날 때 자기 전 재산을 황금을 다 나눠주고 떠납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하죠. 그걸 왜 나눠주냐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뭐라 그러냐? 나는 이 전쟁이 끝나면 훨씬 더 많은 황금을 벌을 거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요즘에 이란에 가면 이란 남부에 있는 페르세 팰리스라는 데 가 있어요. 제가 여행을 가봤는데 파르테논 신전이 한 50배쯤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 기원전 3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이죠. 거기에 그리스 아테네 신전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 한 50배쯤 돼요. 그게 1년에 몇 번 안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페르세 팰리스에서만 약탈한 황금이 얼마냐면은 처음 알렉산더가 출발했을 때 나눠준 황금의 수천 배의 황금을 거기서 얻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 누구랑 가요? 전쟁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수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을 데려오고, 나폴레옹이 스핑크스를 할 때도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수학자, 과학자. 우리가 서양에는 있는데 동양에는 없는 직업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탐험가라는 것이 서양에는 있는데 동양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가 있어요. 여기에 물론 반박하는 분들도 있어요. 탐험가라는 게 뭐예요? 아문센. 그 대부분 영국의 귀족들이에요.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미래의 기회의 땅을 찾기도 하지만 수많은 정보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제가 청와대에 있고 국회에 있고 내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교를 모르고 국방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군대 무기 체계를 모르고 외교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통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외교 국방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따로 있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NSC라는 게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은 점점 더 흘러서 미국에는 대통령도 외교에 중요하지만 미국에 재밌어요. 우리가 모든 나라의 외교를 뭐라 그래요? 외교부라고 해놓잖아요. 미국은 그걸 책임지는 데가 뭐예요? 국무부예요. 재밌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전부 외교부인데 미국은 외교를 책임지는 게 국무부야. 국가의 일이야. 세계를 기본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외교가 아니고. 응? 그 말 속에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 정부 쪽 일이면은 우리가 많은 정부와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나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 자체가 국제전략연구처를 둬야 된다. 예산정책처처럼.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만을 연구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모르고 우리의 미래를 전략을 만들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는 이 국제전략연구처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국가적으로는. 첫 번째. 그 다음에 국제전략연구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점점 여러분들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왜 남북 특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설명을 하고, 일본 가서 설명을 하고, 중국 가서 설명하고, 일본 가서 설명을 할까요? 6.25 전쟁의 휘전의 당사자는 남한이 아니에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는 현실이 그런 것이죠. 그럼 결국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그들이 볼 때 한반도를 통일시켜주는 게 한민족이니까 좋은 일이고 평화를 위한 일이 그게 아니고 미국의 이익에 무슨 이익이 될 것인가? 중국의 이익에는 무슨 이익이 될 것인가? 러시아한테는, 일본한테는 이 솔루션을 결국은 만들어내야만 그들의 박수 속에 통일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죠. 그분들이 미중 일러가 정말 흔쾌하게 통일을 시켜줄까? 흔쾌하게 통일을 시켜줄 수 있는 그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앞으로의 우리 과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 공부는 했어요. 이게 우리가 심각한 국면에 놓였다는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면 되냐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미국과 중국을 연구하면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제일 중요했다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이 사이좋게 지나면 한없이 편안하지만 여기서 갈등 관계가 생기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앞으로 미국, 중국이 어떤 양상을 벌여주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발견하는 방법은 뭐냐? 중국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가를 보는 거죠. 왜? 미국은 1등이거든. 2등이 어디까지 추격을 하느냐. 85년도에 우리가 일본이 한참 소니가 번성하고 했을 때, 일본에서 그 뉴욕에 있는 그 큰 건물들을 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재팬 인베이전이라고 했을 때, 그때가 미국 경제에 일본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5년도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냉정하게 하는 게 국제 질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를 연구하면 될까? 앞에 교훈은 그렇다 치고.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빨간 선이 그 중국이 앞으로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이 OECD 예측입니다. 파란 선이 미국이죠. 물론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중국이 저런 혁신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OECD에서는 대략 저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이나 2022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기울기를 달리하는 한 지점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공부하면 되느냐? 사람이 우리가 갈등이 왜 생깁니까? 무슨 수요가 생기는데 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가 형제끼리 둘이 왜 싸워요? 빵을 한 개를 갖고 있는데 형이 동생 걸 뺏어 먹든지 뭔 수가 났을 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현재 한 3,400불 되는데 이게 15,000불, 20,000불, 30,000불로 갔을 때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냐. 그래서 GDP를 가만히 놓고 어떤 것이 경제에 주요 영향을 미칠 건가를 봐서 그것이 무엇이 늘어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현재 미국이 중국한테 뭐라 그래요? 미국의 전체 무역 수지의 절반 400조 원이 중국한테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그 미국에서 나오는 요즘 성명서를 보게 되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피해 때문에 우리가 600조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죠. 당장 왜 이 철강 문제가 될까?
왜 그렇게 될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당장 좀 있으면은 이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40배나 70배 정도의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구라는 게 큰 것 같지만 지구는 지름이 6,000km, 반지름인가? 12,000. 2πr, 4만 km. 4만 km가 우리 지구의 둘레인데 이 지름이라고 보면 지구라는 게 큰 것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남북한의 전체 바닷가 길이가 13,000km거든요. 전체 37km가 지구의 우리가 둘레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이 지구의 자원에 에너지가 지금의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 이렇게 진행되면요. 지금의 중국이 석탄을 지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 석탄을 안 떼고 만약 이것이 가스로 전환되게 되면 세계는 가스가 폭발하게 되게 돼 있죠. 이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우습게 봐서 그러는데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집안에 스마트 기기가 200개쯤 늘어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에 콘센트가 지금도 줄이 너저분하단 말이에요. 200개가 늘어나게 되면 요 정도의 기술 속도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서울 같은 서울 전체가 쓰는 전기량의 약 50배 정도의 전기가 인류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에 쓰고 있는 자동차, 석유의 50%가 자동차에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 석유의 50%만큼의 전기를 어디서 생산할 거예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왜 생겨요? 독일이 터키 쪽으로 철도를 뚫어가지고 석유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걸 봉쇄하니까 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면 중국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해서 에너지가 생기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요? 배터리를 만들면 리튬이 폭발적으로 필요하고 코발트가 폭발적으로 필요합니다. 리튬이 어디서 나요? 코발트가 어디서 나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태평양 전쟁, 그래서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말고 태평양 전쟁 말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보면은 세동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세동 전쟁이 뭐냐면 저기 남미에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에 하도 뭐냐면 새들이 똥을 많이 싸가지고 그게 산처럼 일어가지고 그걸 갖다 캐면은 비료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동 전쟁이라고 그 새 무더기 섬을 똥 무더기 그 섬을 갖고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화학 비료가 생기기 전에. 자원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고 식량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면 뭐가 올라가요? 사료값이 폭등하게 돼 있죠. 중국에서 아이가 2명 낳는다고 발표하는 순간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우유 회사가 폭등했죠. 신생아가 1년에 2,500만이 태어나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1년에 대한민국 절반만큼씩 애들이 매년 태어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15억이라는 인구를 생각해 보면은 작년에 1억 2천만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좀 있으면 이게 3억 명쯤 됩니다. 우리가 1년에 5천만 명씩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와도 30년 동안 와야 15억 명이 왔다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서의 이게 10,000불에서 20,000불. 그러면 한국이 10,000불이었을 때 소고기를 이만큼 쌀보다 밀가루를 먹었는데 밀가루에서 만약에 소고기가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세계가 어디로 갈 건지 알 수 있고 어디서 갈등 요인이 생긴지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해나가야 돼. 많은 분들이 보면은 외교 전략을 마치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외교의 본질에 숨어 있는 경제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론입니다. 여러분 논문을 검색해 보면 GDP와 그 전쟁의 상관관계, 이 GDP와 갈등 요인의 상관관계라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청나라부터 쭉 와서 이제 오는 세계인데 왜 1등, 2등, 3등, 4등이 이게 바뀌게 되면서 이게 갈등 요인이 생기게 되는가? 이게 세계적인 논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은 무역 규제가, 무역이 당장 나타나죠. 갈등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나타나잖아요. 지금 철강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환율 문제 때문에도 갈등을 빚게 되죠. 세금 때문에도 갈등을 빚게 되고, 기축통화 때문에도 갈등을 빚게 되고, 국경의 문제 때문에도 갈등을 빚게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할 때 결국은 미래가 온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기 전에, 갈등이 표면에 오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서 미리 우리의 길을 만들어낼 때 거기서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거다.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을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할 때 우리가 안목이 있고 끌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국제전략연구처는 정보를 모으는 게 있다면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한 건 이런 거였어요. 나비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뭐냐?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는 뭐에서 장사를 합니까? 길목이 좋아야 장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길을 만드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길을 쌓는 자는,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거다. 우리 동네 면과 면은 왜 정했냐? 사람이 하루에 걸으면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거리만큼의 있는 것과 면과 면 사무소의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논문 같은 거, 세미나를 우리가 1,400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찾아낸 게 있어요. 하나는 이게 13세기, 17세기 한자동맹이라는 건데 라인강 주변의 도시들이 요 5개의 도시, 핵심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170개 도시가 전부 뭐냐면 세금을 비슷비슷한 세금이 낮고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고 비슷비슷한 걸 갖다 보니까 한자동맹이라는 굉장한 위대한 문명을 만들더라. 인간은 결국 이 시장을 통해서 교류를 하게 되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와 정보와 욕망과 사람이 만나는 건데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나는가?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당시로는 이 길이라는 게 한자동맹이라는 라인강 주변의 이 길이었대요. 두 번째는 르네상스를 만든 우리가 이탈리아도 보면은 여기 몇 개도 제노바와 피렌체와 베니스라는 몇 개 도시가 이런 자유항구 도시들이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서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 네 나라를 보니까 이 네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 GDP에서 2050년에 차지할 거 보면은 막대한 전 세계 경제를 여기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고민이 뭐냐? 과거에는 이제 이 한자동맹이나 국가라는 게 별 영향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다녔는데, 아니, 국가라는 게 생겼잖아요. 중국은 사회주의고, 러시아도 사회주의고, 일본은 조금 폐쇄적인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자꾸 세계화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는 일으키고 싶고 나라의 체제는 지키고 싶고 그러나 외자 유치를 많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무슨 꾀를 내냐면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꾀를 내는 거예요. 인천 경제 자유구역, 부산 경제 자유구역, 블라디보스톡, 광동, 심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이게 이미 있었던 것이 네덜란드의 물자는 문물은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게 일본에 바로 영향을 미치면 큰 타격을 줄 것 같으니까 일본이 섬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외부 문물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도자들이 생각한 게 경제. 그래서 중국에 있는 게 7개, 러시아 1개, 일본 8개, 한국이 8개의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과거 한자동맹처럼 과거 피렌체처럼 이 경제 자유구역과 경제 자유구역을 연결시켜보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철도를 놓고 길을 닦는 거는 돈이 다 들어갑니다. 땅도 사야죠. 철도도 놔야죠. 철강도 놔야죠. 근데 바다는 신이 만들어준 길이에요. 여긴 배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철도고 요게 배예요. 이 철도가 기차 하나에 컨테이너를 2개씩 실은다고 치면 100개를 실으면 200개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하루에 100번 다니면 컨테이너 2만 개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배는 한 개가 2만 개씩 싣고 댕겨요. 어떤 게 경제적이겠어? 배가 압도적으로 경제적인 거죠. 그런데 앞에서 보면 이거를 생각하면 이 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오른쪽에 전 세계 10대 항구 중에 7개 항구가 여기 있는 거죠. 이 항구 도시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죠. 물동량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때 A, B, C, D, E, F 창원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이걸 전부 일본에 있는 회사에 각기 납품을 하게 되면 송장 보내고 수출입 운행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본사에 차 하나를 보내가지고 여기 전부 뭐냐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싣고 마치 우유 배달을 하듯이 우유가 어떻게 해요? 저기 농장에 있는 A, B, C, D 이 집에 우유를 전부 수거해가지고 와가지고 큰 공장에 갖다 주면은 그러면 개별 농가가 전부 공장까지 우유를 안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밀크런이라는 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본 배가 와가지고 창원 공장 일대를 쫙 돌아다니다가 싣고 가버리고 우리 배가 일본 가가지고 공장을 돌아다 싣고 오고 라고 하니까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시간, 코스트는 40%, 시간은 7시간 줄어든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만약 이거를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 지금 서서히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삼성이 만든 게 이 물건이 현재 어디 가 있는가를 계속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좀 있으면은 사람 없이 가는 배가 나옵니다. 비행기보다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환적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사람이 있고 무기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국경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무인배가 다니게 되면 전부 전산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항구를 자유롭게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미래나 코스트가 낮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칭다오, 인천, 상하이, 하카다, 부산 이렇게 하니까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만약 우리가 통관 절차를 전부 전산으로 같이 만들고 그리고 무인배가 다니고 그걸 컨테이너 이렇게 다 요새는 자동화되잖아. 우리가 비행기 딱 내리면 내릴 때쯤 벌써 내 짐은 나와 있잖아요. 다 전산 바코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충분히 이제는 이 물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경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장이 커져 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비용을 줄였을 때 또 하나의 경제 성장 요인이 되는 거니까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과거 5개 도시가 170개 도시연맹 한자동맹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여기 자유경제구역을 하나씩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표준화시키자. 그러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표준화시키고, 한국하고, 왜냐면 한국은 중간에 있잖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표준화시키고,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표준화시키고, 예를 들어 부산하고 후쿠오카하고, 인천하고 중국하고, 양양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각 나라의 제도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과 짐과 돈이 움직이는 이 구조의 중간에 한반도를 위치하는 거예요. 대륙과 해양 세력이 서로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두보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물동량이 움직일 때 우리가 중심에 서게 되면 여기서 우리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한반도에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인류의 역사가 뭐냐? 실크로드라는 게 중국이 가장 잘 살았던 게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 실크로드가 그 전에 한나라 때 열렸는데, 이때는 결국은 아시아하고 유럽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라 시대에 장군총이나 이게 자꾸 무덤을 뒤져보니까 파란색 유리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유리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라 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공작 깃털을 꽂고 다니는 거, 이건 또 어디서 왔을까? 라고 해보니까 이란에서 왔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래서 이란에 보면 파란색 병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왔었다는 거죠. 전 세계 금관이 5개인가? 6개인가 밖에 없어요. 황금 금관이. 근데 그게 대부분 신라에서 나오고, 하나가 알타이 산맥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신라 이쪽이 뭔가 저쪽 유목민족의 그쪽에서 온 거 아닌가, 이런 것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게 다 이 실크로드의 영향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배우 율브리라는 사람이 요 블라디보스톡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서 태어났어. 연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톡에 가게 되면은 저기에 소수 민족이 130개 민족쯤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초원에서 이 헝가리 초원까지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데, 여기가 뭐냐, 말을 타고 전쟁이 나서 도망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뛰어서도 6천 킬로는 가는데 말 타고 도망가니까. 더 가면 베링해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 여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실크로드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키는 문명을 연결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포르투갈의 조그만 나라에 엔리케 왕자라는 왕자가 해양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걸 만들게 됐냐면, 이 지중해 연안을 이슬람이 전부 장악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해양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양 선박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발달한 기술이 뭐냐, 뒤에 콜럼버스가 유럽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또 한 번의 큰 진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있는 감자, 옥수수, 고추, 이런 거 전부 이 안데스에서 온 거죠. 감자라는 게 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처음에 유럽에 감자가 왔을 때는 감자를 먹지 않았어요. 왜? 당신은 기독교의 국가였기 때문에 땅 속에서 자란다고 해서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서 먹지 않았어요. 나중에 배고프니까 많이 먹게 돼요. 나중에는 감자 농사를 짓는데 그 감자 농사 짓는 총각한테 시집가는 게 일대 유럽의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자 농사가 어느 날 입진물이 마른 병 때문에 감자 농사를 못 짓게 돼가지고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게 되면서, 그 중에 유럽에 또 미국으로 하는 것이
식량의 역사라는 그 책에 보면 나오거든.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 길은 끝났을까? 아니다. 그 다음에는 철도라는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죠? 라이트 형제 때문에.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길이 또 열렸어요. 무슨 길이 열렸어요? 인터넷이라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길이 하나가 열리고 있어요. 무슨 길이냐면은 북극 항로가 북극에 얼음이 녹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쪽에 새로운 북쪽의 루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중국이 얘기하는 일대일로예요. 바다로 가는 길, 옛날 실크로드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대일로에 한국이 빠져있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했죠. 그럼 일대일로에 한국을 끼워 넣는 방법은 뭘까? 그 방법은 일대일로와 북극 항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중국도 태평양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북극 항로와 연결되면 일대일로와 북극 항로가 연결되면 중국에도 미래가 있는 거죠. 이게 여시제가 우리가 2년 전에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일대일로 일환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로 만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다음의 길이 무슨 일이 생기냐? 오른쪽에 또 이게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왼쪽 날개가 되는 거고 이쪽은 오른쪽 날개가 되는 거죠. 미국까지 가는.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만나는 오른쪽 날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뭐냐? 인류사를 새로 만드는 새로운 길인 왼쪽 날개하고 오른쪽 날개가 생기는데 가만히 보면 이 핵심 구역이 어디가 있냐면 이 동북아가 핵심 구역이 되는 거죠. 동북아에서 앞으로 모든 물동량은 호치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부 부산 앞바다를 거쳐야만 유럽으로 갈 수 있어요. 모든 물동량이 앞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동북아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 동북아 문제에서 북한 문제가 안 풀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양양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를 가면 얼마나 빨리 가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기를 가면 북한한테 100억 이상의 돈을 줘야 되니까 지금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저기 중국을 통해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는 거죠. 이 길을 만들게 되면 이 바디의 핵심에 한반도가 우리가 동북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 중, 일러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서로 협력하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우리 길이 있는 건데 그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거든요. 근데 왜 싸우냐면은 여기 한쪽에는 독일이란 나라하고 프랑스 나라하고 한쪽에는 철광석은 나는데 석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철광석에 석탄이 있어야 불을 떼야 이게 뭐냐면 포스코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한쪽에는 석탄은 많이 나오는데 철광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일 뭐냐면 석탄 가진 나라는 철광석을 뺏기 위해서, 철광석을 가진 나라는 석탄을 뺏기 위해서 연일 전쟁을 하니까 유럽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해서 윈스턴 처칠이 아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 강연에서 우리가 유럽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모네라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자. 왜? 이해관계가 전쟁이 가장 격렬하게 나오는 이해관계를 합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마침내 유럽을 하나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맨 위가 러시아가 생산 가능한 양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앞으로 쓰고 일본이 쓰고 한국이 써야 될 양이에요. 폭발적으로 앞으로 에너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전쟁 형태가 아니고 러시아의 자원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더 나아가서 미국까지 함께 하면 미국도 굉장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앞으로 이런 나라가 가스 협력을 해가지고 함께 해나가면은 훨씬 더 하나는 북극 항로라는 것으로 협력을 하고 하나는 항구 도시라는 형태로 협력을 하고 하나는 에너지라는 형태로 협력을 할 때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될까? 북한도 괜찮은 생각 같고 에너지 협력도 필요한 일인 것 같고 도시 대 도시 뭔가 자유도시를 만들면 한반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반도가 싱가포르처럼 된다는 걸 말하니까 그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느냐? 지식을 얻는 거는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이게 미국에 일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토론을 해서 미국을 만든 거죠. 우리가 몽테스키우의 우리가 법의 정신이나 삼권 분립이나 다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미국만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미국만이 만든 거예요. 영국은 아직도 국회의사당 안에 종신제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저기는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연병장에서 이 자리에 있는 흑인도 그의 사병도 그의 아들이 언젠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남북전쟁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세계 최초로 어떠한 자유민도 우리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사생아 출신이 몇 명의 대통령이 나왔어요. 한국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 역동적인 나라가 나온 거지.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가면은 의외로 머리 까만 사람이 많죠. 왜 그러냐? 몽고족이 모스크바 공국을 쳐들어가 가지고 무려 30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모스크바 공국에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마차를 세워놓고 남자애가 마차보다 큰 남자는 다 죽였어요. 여자는 살려두고. 거기에 이 모스크바라는 모스크바 공국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였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유럽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페테르스부르크라는 저 왼쪽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습지에다가 항구를 건설하고 본인이 직접 당시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선원이 돼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여 페테르스부르크를 만들어서 유럽을 배우려고 유럽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가는 창이었어. 저기서 결국은 근대 러시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페테르스부르크 영화 거기 가보면 저 사람의 얼마나 뭐냐면 그 키가 1m 90쯤 되는 사람인데 노동을 본인이 직접 하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페테르스부르크에 절대 다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뭐냐? 일단의 일본의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서양을 이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흑선이라는 게 뭐예요? 흑선이라는 게 증기기관을 뿜어대니까 시꺼먼 연기가 나는 거대한 배가 일본의 앞바다를 와가지고 문을 안 열면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일본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싸우자. 싸울 수 있을까?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밑에서 수백 년 동안 어려움을 처했던 사스마하고 조슈라는 두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되는 거지.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명치유신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의 젊은이들이 유럽으로 가서 결국은 이런 일본을 일으키는 거지. 모택동은 말할 것도 없죠. 그 13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해나갈 때 결국 10분의 1이 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500만 장교석 군대를 이기잖아. 오늘날 중국이 된 거.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유럽이 하나가 되잖아요. 물론 근자에 영국의 블랙시트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도 6.25 전쟁 전 지금 다 땀과 노력의 결과인 거지.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사명감을 갖는 일단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도전을 통해서. 그때 세상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우리가 이 약소국에 있고 작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알고 반드시 극복하면 변화가 온다는 거죠.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경상남북도만한 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제가 세미나 때 했던 얘기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면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지도자 회의가 있어요. 중동에 가면 중동 지도자 회의가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도 지도자 회의가 있어요. 이유는 당연히 지도자 회의가 있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동북아시아만 지도자 회의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 재밌잖아요? 아니면 슬프거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타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남북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동북아의 운명을 타결해 나가려면 아까 같은 동북아가 남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미중일러가 합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유엔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진화된 세계의 거버넌스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동북아가 중요한 거고 이 정도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과감하고 담대한 생각을 해야만 우리 운명이 바뀐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친구 보면 그러잖아요. 만나고 나서 야 다음에 만나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이런 거야. 만나고 난 다음에 야 다음에 만나서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전화 한 번도 안 해. 이 독일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2번이나 했잖아요. 독일이 2번 다 코피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러시아하고 독일하고의 이 회담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대통령끼리 회담을 하고 나면 바로 실무장관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관료들하고 싱크탱크가 같이 회담을 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거래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폭탄 자고 러브샷 먹고 이래가지고 잘해보자라고 다음에 안 만나고 이러지 말고 꾸준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 대화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말이 맞는데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북극 항로도 좋고 싱가포르처럼 정말 네덜란드처럼 정말 자유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도 괜찮고 에너지 협력도 괜찮고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이게 문제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런데
서서히 우리가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냥 한 개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길거리 가다 보면은 한 저녁 11시 넘으면은 저기 전봇대를 붙잡고 막 오버히트를 하는 사람을 보죠. 그거 보면서 인간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응? 그리고 그럴 때도 있는데 또 한편 보면은 인간이 위대한 면도 많아요. 근데 인간의 인생을 보면은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면 버스가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을 건드렸는데 맨홀 뚜껑이 압력을 못 이겨 날아가서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단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죽겠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는 한 나라를 들었다 놓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 맨홀 뚜껑에 맞아 죽는 것도 인생 참 허무한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두는 순간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한 나라를 들었다 날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인간의 위대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 인간의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사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보면은 다 인간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한 사람은 평생 욕을 먹죠. 평화를 만든 사람들은 존경을 받지. 우리가 닉슨 대통령하고 우리가 모택동 이분은 결국은 냉전 시대를 끝을 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 닉슨 대통령이 보수였기 때문에 저 협상이 미국 내의 반대를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상대편 여성 국회의원이 분홍색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있는 대로 빨갱이라고 욕을 해가지고 닉슨 국회의원이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아, 전 메카시 선풍에 정말 저래서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이 모택동하고 수교를 하니까 그 미국 내의 반발이 줄었던 거지. 드골 대통령이 보수주의자였기 때문에 중공하고 수교도 했었고 알제리 독립을 할 때 다 드골이 대통령이 군인이었고 보수이기 때문에 알제리에 사는 백인들 위해 싸워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독립을 시켜주고 알제리에 있는 백인들을 오늘날 깐네 영어자 그 일대의 지방에 수십만 명을 집단 이주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6번의 보수 진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사람이 드골 대통령이죠. 클린턴 대통령하고 우리 베트남이죠.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예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했다. 근데 그 뒤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잘 지내고 있죠. 올해 최초로 항공모함이 베트남에 올해 들어가게 됐죠. 이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잘 지내면서 동남아시아에서의 평화가 오게 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미국하고 잘 지내서 북한이 베트남처럼 된다면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겠죠. 밑에는 베를린 장벽이죠. 메르켈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동독에 있는 일단의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움직임 그런 것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만들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평창에서 이렇게 모여보자 라고 했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손기정 선수가 1936년도 전 세계 최초로 히틀러가 TV로 방송을 한 올림픽입니다. 베를린 올림픽. 이때 이걸 한번 잘 봐요. 여기 기차표 티켓이야.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거예요. 티켓의 출발이 어디로 돼 있어요? 도쿄에서 베를린으로 돼 있죠. 그죠? 동경에서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부산으로 갔죠? 그죠? 부산에서 와서 하얼빈으로 갔지. 그죠? 하얼빈으로 가가지고 베를린까지 간 거예요.
저게 1936년도에. 지금부터 8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이 계명된 천지에 80년 전보다도 못한 우리의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비극이자 우리의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운명을 바꿔야 된다는 절박함이 나는 여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티켓이 주어질 수 있으면, 우리가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위대한 사람은 지평선을 보고 살아, 수평선을 보고 사는다. 거기에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그랬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수학여행을 저기 블라디보스톡이나 가가지고 우리가 저기 모스크바까지 약 10,000km짜리의 그 기차를 타고 가면 끝도 없는 해바라기 밭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우리 말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풍토를 볼 때 사람의 생각은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꿈이 클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의 DNA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중국보다 50분의 1박, 30분의 1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나가서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나가서 또 잘 살잖아. 생명력이 강한 사람. 그러면 우리의 DNA라고 보면은 아까 같은 훨씬 더 개방적인 미래를 열어주고 여기가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그런 우리가 DNA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꿈과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송기정 선수가 80년 전에 샀던 이 티켓을 후손들한테 물려줘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라는 이런 절실함을 우리가 좀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모든 거는 우리가 결국은 인간이 해냅니다. 인간은 3억 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39조 마리의 미생물하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을 떠난 한 피는 이게 12만 킬로미터니까 우리가 지구 둘레에 3바퀴만큼 긴 모세혈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도 우리가 피도 100일 지나면 바뀌어요. 세포도 죽고 살아요. 우리가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똑같은 내가 누구이지만 A라는 사람이고 성명이고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미생물도, 내 안에 있는 세포도, 내 안에 있는 피도 계속 끝없이 바뀌고 살고 죽는 게 나라는 것.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제의 내와 오늘의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다른 사람이 탄생해야만,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만 대한민국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열망과 가슴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으면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 속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